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 모인 300여 명의 유럽 해운업계 거물들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강제로 꿀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독일 최대 해운회사 하파크로이드의 크리스티안 슈미트 회장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백발의 거구인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은 우리를 속였어. 중국이 최고라고. 한국은 이제 끝났다고. 제 뒤로는 방금 도착한 중국산 LNG선이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달러. 한화로 2천억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그 배는 지금 뱃머리가 기울어진 채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배 좀 보세요. 시운전도 하기 전에 엔진이 폭발했어요. 선체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균열이 생겼고요. 슈미트 회장이 제 얼굴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습니다. 수백 장의 검사 보고서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네 중국은 뭐냐고요. 주변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조선업, 개소리, 사기꾼들. 다시는 중국에 주문 안 해.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의 박상호 전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 부장님, 3년 전 기억나시나요? 오슬로 컨퍼런스에서 저희 한국 조선업을 쓰레기라고 하셨죠. 기술도 없고 비싸기만 한 사기꾼들이라고요. 박 전무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기술을 훔쳐서 베끼기만 할 뿐입니다. 동영상 속 제 목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유럽에서 중국 선박사고가 47건, 한국은 단 2건입니다. 그것도 선원 실수였고요. 박 전무가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리어도, 명예도, 자존심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진짜 굴욕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8살 아니, 이제는 39이 되었군요. 한때는 중국 최대 조선기업인 중국선박공업집단의 유럽지사 영업 총괄 부장이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베이징 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성적표에는 모두 A+가 빼곡했고 교수님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리웨이, 자네가 중국 조선업의 미래야. 꼭 세계 1등을 만들어주게.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중국은 조선업 세계 2위였고 1위인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국가적 목표였습니다. 졸업 직후 중국 선박공업집단의 특채로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베이징 본사의 거대한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회사는 저를 비밀 병기로 키우려 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저는 유럽 시장 공략의 선봉장이 될 예정이었죠. 리웨이 동지, 당이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하네. 인사부장이 저를 독대하며 말했습니다. 유럽으로 가게. 그곳에서 한국 조선업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오게. 특히 한국을 철저히 깎아내려야 하네.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유럽인들에게 알려주게. 26의 저는 의욕에 불타올랐습니다. 드디어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2022년 가을,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해운업의 중심지였죠. 회사는 저를 위해 엘베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찰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항구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럽 항구의 80%가 한국산 선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젠장, 어디를 가도 현대, 삼성, 대우뿐이군.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등은 거의 100%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중국산은 주로 작은 벌크선이나 낡은 화물선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중국이 모든 것을 뒤집을 거야. 저는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일 해운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조선 산업이었죠. 발표자 중에는 한국대우조선의 김태준 부장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발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기술, 디지털 트윈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건 다 공상과학일 뿐이야. 현실은 가격이 전부지.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당당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중국이 이미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청중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요? 그들은 이미 과거입니다. 비싸고 느리고 융통성도 없죠. 반면 중국은 같은 품질을 3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한 독일인 선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로는 중국 선박의 고장률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술력은 한국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베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청중석에서 김태준 부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국 조선업은 거품입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래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공격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해운 관련 행사란 행사는 모두 찾아다니며 중국의 우수성과 한국의 문제점을 설파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유럽 선주협회 연례 총회였습니다. 북유럽은 세계 해운업의 심장부였고 그곳의 선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총회장 로비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던 선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중국은 이미 연간 선박 건조량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1,500만 총톤 대 1,200만 총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 노르웨이 선주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한국 선박이 뭐가 특별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현대중공업의 LNG선 가격 2억 달러, 우리 중국 후동중화조선의 가격 1억 4천만 달러, 6천만 달러 차이입니다. 이 돈이면 소형 선박을 한 척 더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기세를 몰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핑계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별 차이도 없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때 청중 속에서 한국 삼성중공업의 이상민 상무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리 부장님, 흥미로운 발표네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작년에 그리스 엔젤리스 해운이 중국에서 건조한 탱커선 3척 모두 6개월 이상 인도가 지연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미 해결됐고요. 그럼 인도 후 3개월 만에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한 것도 일시적인 문제였나요?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상민 상무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중국에서 건조된 지 2년밖에 안 된 선박입니다. 선체가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죠. 반면 그는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10년 전에 건조한 선박입니다. 어느 쪽이 더 새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요? 제가 더 보여드릴까요? 이상민 상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사례를 들었습니다. 중국 선박의 잦은 고장, 부실한 애프터 서비스, 약속 불이행. 저는 진땀을 흘리며 반박했지만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드디어 첫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스의 중소해운회사 포세이돈 쉬핑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리 부장. 당신의 열정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스타브로스 파파도플로스 사장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8천만 달러짜리 화물선 2척, 한국보다 30%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사장님,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주문했다면 1억 2천만 달러는 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의 오만한 태도도 참아야 했겠죠. 저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리를 취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중국이 진짜 실속 있는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계약의 기쁨도 잠시, 곧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인도 기한은 12개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건조는 30%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리 부장, 대체 무슨 일입니까? 파파도플로스 사장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중국은 큰 나라라서 일처리가 좀 느릴 뿐입니다. 저는 본사에 재촉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곧 해결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의 용접 부위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즉시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상하이 근교의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선체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용접 부위는 마치 초등학생이 한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현장 소장은 담배를 피우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에요. 다시 용접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이건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결국 인도는 6개월 더 연기되었습니다. 파파도플로스 사장은 분노했습니다. 리 부장, 한국은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는 1년을 연기한다고요? 저는 변명거리를 찾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2024년 봄, 저는 더 큰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국제해운 박람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조선소들의 홍보 부스를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부스가 한국관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한국 부스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반면 중국 부스는 한산했죠. 젠장,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저는 몰래 한국 부스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부스에는 가상현실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VR 고글을 쓰고 건조 중인 선박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마치 실제로 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독일 선주가 감탄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모든 파이프라인이 3차원으로 설계되어 있고 충돌 시뮬레이션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현대중공업의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합니다. 실제 건조 전에 가상으로 모든 것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스에는 그저 브로셔와 모형 선박뿐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품질 비교 세션이었습니다. 자, 여기 2개의 강판 샘플이 있습니다. 박람회 주최 측에서 마련한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한국산과 중국산 강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었죠. 먼저 두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산은 정확히 20mm, 오차 0.01mm입니다. 중국산은 어라 18.5mm에서 21.3mm까지 들쭉날쭉하네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은 부식 테스트입니다. 염수 분사 테스트 결과 한국산은 1000시간 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산은 200시간 만에 녹이 슬기 시작했네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선주님들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덴마크의 대형 해운사 머스크의 기술 이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양쪽 모두에서 선박을 건조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선박은 20년이 지나도 문제없이 운항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선박은 5년만 지나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운영비로 따지면 중국 선박이 오히려 2배는 비쌉니다. 치명타였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 더 큰 망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 에퀴노르가 새로운 해양 시추선을 발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규모만 3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저는 이번이야말로 한국을 이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니까요. 입찰 설명회가 오슬로에서 열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죠. 여러분, 중국 CSSC가 제시하는 조건을 보십시오. 저는 자신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한국보다 무려 5천만 달러나 저렴합니다. 게다가 건조기간도 2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청중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비싼 가격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 우리도 다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 있죠. 그때 에퀴노르의 프로젝트 총괄 이사 라르스 올센이 손을 들었습니다. 리 부장님, 혹시 작년에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 납품한 시추선 이야기 아십니까?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중국 조선업계의 치부였으니까요. 아,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죠. 중국이 건조한 그 시추선은 인도 직후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심해에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해 표류했죠. 올센은 태블릿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술진이 가서 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건조된 해양 플랜트 12개 중 8개가 중대한 기술적 결함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는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단 한 건의 중대 결함도 없었습니다. 이래도 중국이 한국보다 기술력이 앞선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다음 발표자가 한국 대우조선의 정우성 전무였습니다. 저희는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는 극한의 환경에서 수십 년간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죠. 그는 차분하게 한국의 기술력을 설명했습니다. 극저온 강제 기술,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 통합 제어 시스템. 저희가 건조한 해양 플랜트들의 평균 가동률은 98%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이죠. 청중들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올센 이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리 부장님.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신뢰성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과 계약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벨기에 앤트워프 항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두 한쪽에 2척의 컨테이너선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는데 하나는 한국산, 하나는 중국산이었습니다. 저 2배를 좀 보세요. 현지 항만 노동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왼쪽이 한국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배입니다. 2010년 건조, 14년째 운항 중이죠. 오른쪽은 중국에서 만든 배인데 2020년 건조입니다. 저는 2배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14년 된 한국 배가 4년 된 중국 배보다 상태가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한국 배는 페인트도 깨끗하고 선체도 매끈했지만 중국 배는 곳곳이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강제 품질의 차이죠. 한국은 특수 코팅 처리를 하지만 중국은 그냥 일반 페인트만 칠해요. 돈을 아끼려고요. 항만 노동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배 한 척이 여기서 하역 작업 중에 크레인이 갑판을 뚫고 들어갔어요. 강판이 너무 얇았던 거죠. 한국 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죠. 오직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3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독일 하파크로이드와의 LNG선 프로젝트. 제가 2년간 공들인 끝에 따낸 1억 8천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리 부장, 이번에는 실수가 없기를 바라오. 계약 당시 슈미트 회장이 엄중히 경고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한 것은 오직 당신을 믿어서요. 배신하지 마시오. 저는 자신있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중국 최고의 조선소에서 최정예 팀이 투입됩니다. 완벽한 선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LNG 화물창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멤브레인 타입과 모스 타입을 혼동하고 있잖아요. 독일 측 감리관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나름대로 개선한 거예요. 중국 측 설계 책임자의 변명은 궁색했습니다. 결국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이미 3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특수강제 대신 일반강제 사용 적발, 용접 불량률 20% 초과, 안전규정 무시로 인한 사고 다발, 핵심 장비 조달 지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제가 중국 조선소 사장에게 항의하자 그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원가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한국처럼 비싸게 만들면 우리가 왜 수주했겠습니까? 저는 경악했습니다. 품질보다 가격, 안전보다 속도. 이것이 중국 조선업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납기라도 맞추면 다행이었겠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약속한 24개월이 지나도 선박은 60%밖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측은 분노했고 저는 매일 사과하느라 지쳤습니다. 한국은 아이스 클래스 LNG선도 정확히 납기를 지킨다는데 중국은 일반 LNG선도 이 모양입니까? 슈미트 회장의 질책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6개월을 더 연장해서 겨우 선박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드디어 그 배가 함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인수검사를 지켜봤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선체가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검사관이 의아해했습니다. 밸러스트 문제인가? 조정해보세요. 하지만 밸러스트를 아무리 조정해도 선체 기울기는 바로 잡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구조적 문제인가?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쪽 무게가 다릅니다. 건조 과정에서 좌우 대칭이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조선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보적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운전을 위해 LNG를 싣는 순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가스 누출, 가스 누출. 화물창에서 LNG가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가 새어나온다는 것은 곧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즉시 하역 중단, 비상 대피. 항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하고 주변 선박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처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리 부장, 슈미트 회장의 고함이 항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완벽한 선박입니까? 이 시한폭탄이.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한국은 후진 기술이고 중국이 최고라고. 결과를 보시오.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이 우리에게 납품한 LNG선 10척, 1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소. 그런데 당신네 중국은 뭐요? 인수도 하기 전에 폭발할 뻔했잖소. 주변에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다시는 중국에 속지 않겠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국 조선업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박상호 전무, 삼성중공업의 이상민 상무, 대우조선의 정우성 전무.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롱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민 어린 눈빛뿐이었죠.
그것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박상호 전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부장님,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오슬로에서 당신이 한 말을요. 한국 조선업은 사기꾼이고 기술도 없는 도둑놈들이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더 좋은 배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려고요. 그는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조선업은 철판을 용접하는 단순 작업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예술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구장 추락 이후,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럽 조선업계에서 저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 제 이름만 나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본사도 저를 버렸습니다. 리웨이 동지, 당신은 조국의 얼굴에 먹칠을 했소. 즉시 귀국하시오. 해고 통지서와 함께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함부르크 항구를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문제의 중국산 LNG선이 여전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흉물이 되어 있었죠. 1억 8천만 달러짜리 고철이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한국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취재하러 왔습니까? 네. 이 사건이 한국에서도 큰 뉴스거든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으니까요. 유럽 선주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주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네요. 세상 일이 그런 거죠.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중국 내륙 도시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을 주름잡던 영업 총괄 부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죠. 매일 뉴스를 보며 한국 조선업의 성과를 지켜봅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싸구려 벌크선이나 만들며 밑바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조선업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품질,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켰죠. 그들은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객을 존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고 끝까지 책임졌죠. 무엇보다 그들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1위가 되어서도 계속 노력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숫자에만 집착했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려 했죠. 품질은 뒷전이었습니다. 싸게 만들어 많이 파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했습니다. 없는 기술도 있다고 우겼죠.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남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난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더 좋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전을 하는 동안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었고 선전은 실력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 교훈만큼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중국 조선업도 정직하게 묵묵히 실력을 쌓아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함부르크 항구에서 무릎 꿇던 그날의 치욕을 평생 안고서 말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실력 없이 말로만 떠들지 마십시오. 남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